안녕하세요. 박은정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화장품 기초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업종의 밸류 체인을 확인하고 손익 구조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지난 거의 10년 동안 다양하게 확대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제조를 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만 유통하는 기업, 그다음에 제조만 전담하는 기업, 그리고 펌프나 쿠션 등의 부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요. 튜브까지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까지 생산하는 업체가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온라인 브랜드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조업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화장품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업체들이 잘 만드는지, 여기에 어떤 원료를 쓰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밸류체인은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브랜드 제조 유통에서 부자재 정도 기업까지가 투자자분들의 투자풀에 많이 선정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장 이익 기여도가 큰 업체들은 아무래도 브랜드 제조 유통하는 업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손익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 기업입니다. 사실상 화장품 업종에 이익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체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부분은 매출 한 단위당 원가율이 낮은 편입니다. 많게는 50%, 낮게는 10%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매출 한 단위를 팔면 원가율이 50%라고 했을 때 매출 총익률이 50%까지 나올 수 있고요. 원가율이 낮은 업체 같은 경우, 특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상당히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브랜드 업체는 많이 판매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율을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고가일수록 낮은 원가율이 형성이 되고, 저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원가율이 형성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익의 영향 요소에 두 번째 항목을 할인율로 정했는데요. 브랜드가 정상 가격에 판매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거나 또는 트렌드가 약해져서 잘 판매가 되지 않는 브랜드들은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좀 견인하는 형태가 좀 나타납니다. 당연히 화장품 업체들의 손익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좀 해석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판관비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판관비에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판관비의 첫 번째를 공통비라고 적어놨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공통비라고 좀 작성을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널이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서 판매되든 공통비 배분은 좀 동일하게 들어갈 거다라고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고정비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인건비나 임차료는 사실상 인건비가 인상되거나 임차료가 증가되거나 하지 않으면 고정비가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고정비라고 작성을 해놨고요. 이 변동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출에 연동돼서 그 판매되는 채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채널 수수료가 있고, 매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타겟하는 매출 규모 정도를 예상을 하고 매출액의 8%, 25% 이렇게 광고를 해야겠다, 이러한 비용들이 브랜드 업체들은 존재하는데요. 이런 세 가지 비용이 브랜드 기업의 손익에 미치는 중요 팩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채널별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타 채널에 입점하여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면세점, 홈쇼핑, 백화점, 온라인 채널이 해당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업체의 매출은 판매가라고 볼 수 있는 가격에 판매된 수량을 곱한 금액이 이제 매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공통비, 그다음에 타 채널에 입점된 매출의 경우에는 채널 수수료, 판촉비 등이 반영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채널에 입점됐을 때 이제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 채널이 아닌 면세점 채널을 이용해서 매출을 견인하고 홈쇼핑 채널을 이용해서 매출을 견인했다라는 측면에서 채널을 이용했다라는 수수료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세점 채널이 55%로 가장 높고 이제 온라인 채널이 20%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율이 나 공통비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온라인에서 브랜드 업체들이 많이 팔면 팔수록 이제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나 면세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의 제품이 주로 판매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이제 했을 당시에 원가율을 좀 15%로 가정을 해봤고요. 홈쇼핑이나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중저가 제품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원가율을 이제 40%로 계산을 해서 좀 추정 마진을 산출해 봤습니다. 면세 채널에 지출되는 55%의 수수료, 그 다음에 백화점 35%, 뭐 홈쇼핑 채널 40%, 20%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실제로 얼마나 이 매장에 이 채널에 트래픽이 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촉 비용이 거의 안 들 수도 있고 판촉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면세점 채널은 고가에 해당할 경우에는 마진율이 2자릿수까지 나오는 채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커머스 채널은 중저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20%까지 나올 수 있는 채널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중저가 브랜드가 면세점에서도 유통되는데요. 이런 업체들은 마진이 얼마일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면세의 유통 수수료가 55%나 되고 그런 중저가 업체들은 원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를테면 4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가율 40%에 지급하는 수수료 55%를 이제 제해놓고 보면 뭐 거의 95%가 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뭐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그 다음에 수수료 55%를 반영하면 뭐 거의 5%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공통비나 뭐 인건비도 지불해야 될 거고요. 판촉도 좀 해야 될 거고요. 이런 비용들이 지출된다고 보면 사실상 중저가 브랜드들은 면세점에서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 채널에 왜 중저가 업체들이 입점을 해 있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상 면세점 채널은 면세에서 단순히 판매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도 면세점에 이제 트래픽이 들어오고 사실상 뭐 따이공과 같은 대형 물량을 살 수 있는 고객들도 존재하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 업체가 면세 채널에 입점한다라는 것은 이제 마케팅의 하나의 비용 수단이다라고 해석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가 브랜드의 경우에는 면세에서 잘 팔리면 마진이 좋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저가 업체들에서 고가까지 모든 업체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가 잘 될 경우에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직영점 채널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내 채널에서 파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영점 채널에서 잘 판매가 되면 좋은데 판매가 저조하면 어떻게 손익이 망가지는지 그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고자 여기 두 가지 내용들을 좀 작성하고 이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직영점 같은 경우는 브랜드 업체들이 핵심 지역, 뭐 명동, 뭐 홍대 이런 핵심 지역, 임차료가 비쌀 것 같은 그런 지역에
그리고 사실 비싸다라는 거는 그 지역의 잠재 소비자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트래픽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 업체들이 직접 진출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 업체들의 플래그십 스토어나 아니면 직영점 형태로 원브랜드 샵을 오픈할 때 해당되는 비용 구조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상 판매될 때의 매출과 손익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판매될 때는 우선 매출이 이제 10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매출 100억 원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원가는 20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공통비, 그러니까 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품을 컨셉을 짓고 그다음 마케팅하는 그런 모든 이제 비용들을 이제 공통비라고서는 통칭해서 20억으로 반영해 볼 거고요. 여기에 직영점에만 해당하는 고정비인 인건비, 임차료 20억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손익 구조가 어떻게 될까라고 계산을 해보면 매출 100억 원에 원가 20억, 그다음에 공통비 20억, 고정비 20억을 제해 놓고 보면 잘 판매가 될 때는 화장품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40억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40%까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판매가 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100억 원, 그 다음에 원가 20억, 그 다음에 공통비 20억, 고정비 20억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판매가 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화장품 업체들이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의 가격을 할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을 좀 더 우리의 매장에 유치하기 위해서 판촉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할인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매출을 100억 원 정도 할 수 있는 제품을 20% 정도 할인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업체의 매출에는 실질적으로 100억을 판매했지만 소비자가 80억을 지불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판매됐을 때는 100억의 매출이 반영되지만 할인해서 판매될 때는 매출이 80억이 반영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가, 공통비, 고정비는 그대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산해서 60억 정도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소비자들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판촉비 1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80억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원가, 공통비, 고정비 60억을 제하고 판촉비 10억을 제해 보면 판매가 부진하게 될 경우에 영업이익이 10억밖에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계산해 보면 13%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재화를 판매했을 때 잘 판매될 때와 판매가 부진할 때는 이렇게 수익성 격차가 크게 난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요. 사실 여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임차료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수익성이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8년, 19년도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상장사가 중국에서 이니스프리가 힘들었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를 직영점의 형태로 중국에서 유통을 했었었고요. 2020년 6월까지도 중국 전역에 약 600개 정도의 직영점 매장을 아모레퍼시픽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에 소비자들은 매장에 이제 사실 가기가 어려웠고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했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매장들이 제대로 이제 운영되지 못했을 텐데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마진 악화가 올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직영점 채널에서 고정비는 이제 일정하니까요. 판매가 정말 잘 된다 이러면 사실 레버리지가 되게 나오는 좋은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브랜드가 되게 인기가 있을 때 이렇게 직영점이 많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매출이나 이익의 성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인
타 채널에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타 채널의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거는 입점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세 번째 경우는 타 채널에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재고 부담을 첫 번째 경우에는 화장품 업체가 부담하는 형태인 거고요. 타 채널에 제품을 공급한다라는 거에 설명이 돼 있듯이 여기에서 주체가 재고 부담을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율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제품을 공급했을 때 판매가 대비 몇 프로로 이제 제품을 가져가는 주체가 가격에 가져가는지 그런 용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화장품 업체의 손익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제품을 가져간 주체의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 업체가 수출할 경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하는 제품의 제품가 규모가 100억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가나 공통비는 동일하게 각각 2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하게 나오는 용어가 공급가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타 채널의 제품을 공급할 때는 화장품 업체들은 바로 제품가를 수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화장품 업체들한테 바로 들어온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화장품 업체가 유통하려고 하는 것을 대신해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유통할 때 어느 정도 저렴하게 줄게, 알아서 제값에 판매해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좀 더 제품의 가격 대비해서 저렴하게 주는 형태가 공급가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품은 100억 정도에 형성돼 있지만 공급가율 60% 정도로 수출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업체한테 인식되는 매출은 거래액 100억에 공급가율 60%를 곱한 60억이 이제 매출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가 20억, 그다음에 공통비 20억을 제한 2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업체한테 매출이 60억 원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0억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의 이제 매출이 인식될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은 33% 정도 나오는 채널 판매 방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수출해서 가져간 벤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손익이 인식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값에 판다라고 하면 수출 벤더는 매출이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창출하게 될 겁니다. 근데 화장품 업체한테 60억에 사왔기 때문에 벤더 입장에서는 이 화장품 업체가 매출액으로 인식한 60억이 타 채널 수출 벤더의 원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활동인 판촉비 정도 10억 원 정도 지출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벤더의 손익은 매출이 100억 원 정도 반영될 거고요. 원가 60억을 제하고 판촉비 10억 원을 제외하면 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0%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드가 인기가 있어서 계속 잘 판매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판촉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떨어져서 제값에 판매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사례처럼 제품 자체를 할인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촉비 자체가 더 지출이 돼야 판매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벤더의 손익은 하락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판매를 대신 해주는데 좀 더 판매를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는 브랜드 업체들은 계속 브랜드를 좋게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사실 화장품 업체의 역할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가맹점주라고 하는 타 채널이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의 손익과 이제 가맹점주의 손익을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 업체의 손익은 유사합니다. 여기에 그냥 제가 하나 임의로 그냥 광고 판촉비를 하나 그냥 더했던 거고요. 실제로 화장품 업체가 이제 공급가율 60%로 수출했을 때 영업이익을 20억 정도로 계산이 됐었는데 광고 판촉비 10억 원이 지출이 더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0억 원 정도로 산출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맹점주가 화장품 업체들한테 가져가게 되면 동일하게 공급가율 60%로 가맹점주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잘 판매를 하면 100억의 매출이 형성될 수 있고요. 원가는 60억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판촉비까지는 동일한데요. 가맹점주 의 특성상 비용이 더 추가로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매장을 운영하는 주체인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차료, 그러니까 매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임차료, 그다음에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의 손익은 매출이 100억 원 반영이 될 거고요. 원가 판촉비 제외되는 거는 이제 수출 밴더와 똑같을 거고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임차료와 인건비를 제한 영업이익 24억 원이 가맹점주가 판매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가맹점주가 많이 판매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수출업체가 많이 판매가 되면 화장품 업체의 이익 측면에서도 사실 좋기 때문에 두 주체들은 화장품 업체와 그다음에 이제 타 채널의 제품을 이제 유통하는 주체는 같은 손익 방향성으로 좀 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브랜드 인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창출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랜드 업체들의 3가지 유통 방식에 따른 손익 구조를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래서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은 어떤 것들이 핵심 체크사항일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ODM 업체의 손익 구조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돼 있는 업체 중에 이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신세계인터내셔널, 애경산업 등이 상장되어 있는 대표 브랜드 회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생활건강은 브랜드 후의 매출의 기여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 후에 중국 소비자들의 인기는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선 최고 으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LG생활건강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 후의 매출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자의 구매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면세 채널에서 그다음에 중국 채널에서 LG생활건강의 브랜드 후가 얼마나 잘 판매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LG생활건강에 투자하실 때 중요 팩터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다양한 브랜드를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지금 핵심은 설화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화수의 매출이 가장 중요하고요. LG생활건강의 후처럼 면세와 중국,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온라인에서 얼마나 잘 판매가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니스프리는 조금 한 과거 2, 3년 동안 계속 힘들어 왔는데요.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익스포저가 중국에서 높았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중국 이니스프리 매출에서 절반까지 온라인이 올라왔고 계속 온라인 기여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니스프리 온라인 매출이 잘 창출되는지 그 부분이 또 핵심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경쟁사 대비해서 비용 체크 요소가 분명 존재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매장을 축소되는지가 우선적으로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해 뉴스에서 좀 확인하셨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인력들을 상당히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나 지난해보다 주는지 여부가 핵심 체크사항일 것 같고요. 마케팅 비용 역시 경쟁사 대비 많이 지출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광고비 집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 여부가 비용 체크 요소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세계인터내셔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는 비디비치입니다. 그리고 그 비디비치가 면세에서 중국 소비자들한테 많이 팔려왔는데 실질적으로는 따이공한테 많이 팔려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디비치의 면세 채널에서의 성과가 신세계인터내셔널을 투자하시는 데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수입 화장품을 유통하고 국내 의류, 그다음에 수입 의류, 라이프 스타일의 이제
인테리어 제품들 같은 걸 이제 포함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매출이 있는데요. 이러한 채널들의 이제 매출 흐름도 중요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경 산업의 경우에는 에이지20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요. 과거 2, 3년 정도에는 중국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해줬고 면세 채널에서도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은 다소 다 어려운 상태인데 해당 채널에서 매출이 다시 올라오는지 여부가 애경 산업한테는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면세 채널은 사실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채널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저가 브랜드는 사실상 국내 채널은 온라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을 혹시나 이제 수출 벤더를 새로 이제 얻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회사의 매출과 이익 견인의 중요 팩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저가 브랜드는 뉴스를 체크하실 때 온라인 뉴스 또는 수출 뉴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랜드 기업의 손익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ODM 기업의 이제 손익 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DM 업체들은 말 그대로 이제 브랜드 업체에 제조된 화장품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업체한테 공급하는 가격이 그 ODM 업체들의 매출로 인식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ODM 기업들의 손익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가율이 80%나 됩니다. 원가의 구성 요소는 제조 인력이 될 수 있고 제조 캐파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원부자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원가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데 되게 세부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가 비중이 80%나 되는데 세세하게 체크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ODM 업체들의 분기 실적 예측 가능성은 대체로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손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우선은 제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좋은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생산 라인에 똑같은 거를 뭐 계속 이제 생산하면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카테고리 중에서는 기초와 색조 중에서는 기초가 훨씬 더 ODM 업체들의 마진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물량으로 생각해 봐 주실 수 있는데요. 화장품 브랜드들을 잘 살펴보시면 기초 라인은 하나의 브랜드에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는 기초 브랜드들이 많이 팔리는 형태이고요. 색조 같은 경우는 립스틱도 있고, 그다음에 얼굴에 전체에 바르는 파운데이션도 있고, 눈에도 바르는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는데 다양하다 못해 색깔까지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ODM 업체가 생산하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초가 색조보다는 마진이 좋겠구나라고 좀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가도 기초가 훨씬 더 높거든요. 가격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높은 이제 제조 단가를 다 포용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ODM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초의 비중이 높은 게 마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 단계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이를테면 선스틱과 선크림을 좀 비교로 해드리겠습니다. 선크림을 만들 수 있는 원부자재를 다 섞어서 튜브에 넣는 단계, 짧은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게 선크림이고요. 선스틱 같은 경우는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굳혀서 어떻게 보면 스틱의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추가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굳혀졌는지, 중간에 뭐 기포가 생기지 않는지, 기포가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반품의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 단계가 짧으면 짧을수록 ODM 업체들한테는 유리하다, 불량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제조 인력을 늘리거나 설비가 늘어나게 되면 고정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매출이 늘지 않는 구간에서는 이런 비용 부담은 마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부자재를 대체로 ODM 업체들이 구매해서 제조하는 형태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구매해서 사용하는 원부자재가 갑자기 수급이 안 되거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ODM 업체들 입장에서는 손익에는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원부자재 가격 등이 변화가 돼서 손익 변동이 될 상황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 바로 브랜드 업체의 공급 단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익의 악화 사유를 전달하고 단가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제품 자체를 리뉴얼을 해서 은근슬쩍 단가를 높여버리거나 아니면 신제품을 추가로 오더를 받아서 제조 단가가 올라가는 거에 마진 하락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방식의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ODM 업체들한테는 유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원부자재를 많이 구매하게 되면 또 저렴하게 이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고객군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원부자재를 많이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더 원부자재 가격의 인상분을 좀 상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만 제조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제품 가격에 대해서 좀 내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ODM 업체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행보들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ODM 기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용기 업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재 업체도 ODM 업체처럼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맥락은 사실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익을 뜯어보면 원가율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원가 구성 요소가 손익에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ODM 업체도 그렇지만 부자재 업체 역시도 일단의 판매 관리비 요소가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원가 변동 요소보다는 좀 영향이 좀 적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DM 업체와 비슷하게 물량이 많으면 좋을 거고요. 가공 단계가 적으면 좋을 거고요. 제조 인력 수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캐파가 갑자기 증설되거나 이러면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진이 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일하게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단가를 이제 인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단가 협상을 어렵다고 해서 하거나 그다음에 동일하게 리뉴얼하거나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좀 추가 오더 받고 이런 형태로 마진 압박을 좀 상쇄하는 방안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자재 업체도 ODM 업체와 동일하게 물량을 많이 가져가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고객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영업 활동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만 생산할 수 있는 용기들을 개발하고자 노력할 겁니다. 최근 들어서 뭐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상장된 업체 중에서 뭐 연우든 그다음에 펌텍코리아든 이런 쪽에 대한 R&D를 되게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자재 업체의 경쟁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장품 밸류체인을 설명드리고 밸류체인별 중요 업태에 대한 손익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유한타증권의 기초 세미나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